살인자의 쇼핑몰. 돌이켜보니 삼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중학생 시절 이미 성인처럼 덩치가 컸다고 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이마 가장자리부터 탈모가 시작돼 언뜻 40대로도 보였단다.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도 있었지만 삼촌은 그런 하찮은 일에 노안을 허비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그는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도시로 나가 도박을 배웠다고 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돌아온 삼촌은 늘 할아버지 몫의 담배 한 보루와 할머니 몫의 네이 따위를 내려놓고 아빠에겐 입을 닦아 얄미웠단다. 삼촌은 고등학교 진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홀연 나이키 더블백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뒤에 돌아왔다.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삼촌에 대해 또렷이 기억나는 하루가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다. 나나 삼촌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덩그러니 집에 남아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보았다. 잘 기억해. 무는 개는 짖지 않아. 그건 짖게 만들면 더 이상 물 수 없단 뜻이기도 해. 개를 짖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놈 앞에서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 삼촌은 수첩에 뭔가를 끼적거리며 내게 말했다. 걔랑 싸우지 않으면 되잖아. 삼촌은 정수리까지 말끔하게 벗겨진 머리에 풍성한 턱수염, 크고 선량해 보이는 눈 덕에 사람 좋은 털보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얇고 꽉 담은 입술에서 이따금 툭툭 터져 나오는 말들은 결전을 앞둔 갱단 두목 같았다. 걔는 어디에든 있어. 그러니 싸움을 피할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야. 물론 네가 생각하는 개의 모습이 아닐 순 있지. 할머니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검은 개에게 물린 거야. 너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 했지만 방학 소집에 참석해야 할 임무를 지키느라 게으름이라는 개와 싸워 이긴 거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겠지만 8살이면 이제 세상을 알 때도 됐어. 삼촌은 수많은 개의 이름을 내게 말해줬다. 식탐, 거짓말, 도둑질, 간지럼, 핑계, 반항심. 나는 담도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림자처럼 새까맣게 변해버린 할머니를 떠올렸다. 내가 아는 할머니라면 커다란 검은 개와 싸우지 않을 터였다. 개 또한 그런 한 줌도 되지 않는 새까만 노인에게 덤벼들진 않으리라. 하지만 삼촌은 진지했다. 나는 그와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어른이란 때때로 아이가 비위만 잘 맞추면 선물이나 간식으로 선심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진 알았고 걔 앞에서 강해 보이는 방법이나 가르쳐줘. 나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삼촌의 두툼한 허벅지를 뱄다. 그의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가 땀으로 축축했다. 절대 눈을 피하면 안 돼. 눈빛으로 말해야 하니까. 나는 내 놈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너의 부모, 형제자매, 애인과 친구,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 애인과 친구까지. 그리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는 거야. 삼촌은 정말 개와 마주 앉은 것처럼 눈을 홉뜨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게 다야? 아니지. 그건 시작에 불과해. 눈은 그대로 향한 채 천천히 다가서며 기회를 틈타 놈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야 돼. 가장 아끼는 걸 어떻게 알아내?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 저 집 문 암컷 곁엔 새끼가 있기 마련이고 목줄이 달린 개 옆엔 밥그릇이 놓여있지. 겁 많은 주인을 지키는 개도 있고 볼품없는 장난감이 세상 전부인 개도 있어. 흥미롭지만 쓸모없는 이야기였다. 동네의 개라곤 아빠 트럭을 타고 20분은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미니마트의 토이푸들 뿐이었다. 게다가 그 녀석은 나만 보면 배를 보이는 순한 개였다.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아? 삼촌은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루비의 키친놀이 세트나 생크림 케이크를 선뜻 사줄 어른은 아닌 것 같았다. 슬퍼하면 안 돼. 검은 개는 그걸 원하니까. 대신 조용히 준비해야지. 놈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을 준비. 아, 배고프다 나. 삼촌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더니 나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우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서 냉동 피자가 데워지는 동안 차가운 캔커피를 거푸 2캔이나 마셨다. 우리가 설컹거리는 덜 익은 피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삼촌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네, 맞는데요. 삼촌이 전화를 받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현관으로 걸어가 슬리퍼를 꿰어 신는 그의 회색 티셔츠 등허리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피자에서 페퍼로니만 골라 먹으며 삼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한 건 빈집에서 사흘이나 삼촌과 부모님을 기다린 탓이었다. 어른들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도 내 걸음으론 반나절은 걸어가야 닿을 수 있었다. 행여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아 맸다. 사흘째 되는 저녁, 정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엄마이길 간절히 바라며 달려나갔지만 구먼 선생님이었다. 지안아, 왜 집에 너 혼자야? 선생님은 내가 묻고 싶은 걸 내게 물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곤 정말 집에 아무도 없는지 새삼 의심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집안 곳곳엔 웅크린 검은 개처럼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혼자 남겨진 사흘 동안 나는 어둠의 품에 안겨 먹고 자고 칭얼거리며 버텨냈다. 내 숨결과 채취가 섞여 있을 검은 개는 두려워하기엔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나는 삼촌의 충고대로 놈에게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삼촌은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아동 일시보호소로 나를 찾아온 그는 집을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추석 즈음이었으니 찬바람이 났을 텐데 그는 여전히 땀에 젖어 있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경찰서를 거쳐 아동 일시보호소로 오면서 나는 삼촌이 전화를 받고 사라진 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될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 때문에 부모님은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장례식장 옥상에서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건 아빠. 아빠를 살해한 건 아빠 자신이라고 했다. 치정에 의한 살인과 자살. 내가 그 말을 해석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쨌거나 변함없는 건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삼촌이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한 뒤 아동일시보호소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내 소유가 된 짐을 챙기는 걸 멀찍이 서서 바라봤다. 그럼 나 이제 삼촌이랑 살아야 해? 삼촌은 대답 없이 나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 아빠 트럭의 조수석에 태웠다. 삼촌, 내가 물어보잖아. 나 이제 누구랑 사냐고. 시동을 거는 삼촌에게 불특성을 냈다. 그래, 나랑 살아. 어쩔 수 없잖아. 나 빼곤 아무도 없는걸.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가을비가 소면처럼 쏟아졌다. 그동안 삼촌은 어디 있었는데? 트럭이 털털거리며 주차장을 벗어났다. 사업 준비. 무슨 사업인데? 자파상. 자파상이 뭐야? 무엇이든 파는 가게. 사람들이 뭘 원할지 모르니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 물건을 사러 다녔지. 뒷마당에 창고를 지을 생각이야.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자 차창에 삼촌의 얼굴이 비쳤다. 엄마와 형을 잃은 사람치곤 섬뜩할 만큼 태연해 보였다. 나는 다리를 들어 올려 대시보드를 걷어찼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어린 조카만 남겨두고 사라졌던 사내에게 얹혀 살아야 한다는 게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삼촌만 살아 돌아온 거야? 왜? 내 고함에 삼촌이 갓길에 차를 멈췄다. 그러고는 두툼한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뺨을 치기 시작했다. 다 삼촌 잘못이다. 철썩. 순식간에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진짜 미안하다. 철썩. 미세혈관이 터지며 거미줄 같은 피멍이 올라왔다.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 눈자위가 충혈되고 입술이 터졌다. 철썩. 대결이라도 하듯 나는 발을 구르고 삼촌은 자신의 뺨을 후려치다 동시에 동작을 멈췄다. 누군가가 조수석 차창을 두드린 탓이었다. 정지한, 너 왜 학교 안 나왔어? 이사 간 줄 알았잖아. 차창을 두드린 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진관집 아들 정민이었다. 그의 엄마가 골프 우산을 들고 곁에 서서 내게 눈인사를 건넸다. 삼촌이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가리며 차창을 내렸다. 정민이가 너 보고 싶다고 편지까지 썼어 얘. 정민 엄마가 삼촌의 얼굴을 흘낏대며 물었다. 바빠서. 삼촌 자파상에 바빠서 못 나갔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자파상이 바빴다는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정민이와 그의 엄마는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거 봐. 지안이는 삼촌 일도 열심히 돕는다잖아. 넌 물 한 잔도 엄마가 떠다 줘야 마시는데 말이야. 지안이 정말 기특하네. 정민 엄마가 수다를 떠는 사이 그녀의 우산에서 흐른 빗물이 내 이마로 떨어졌다. 정민이 제 엄마에게 눈을 흘기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정지안, 내일은 꼭 나와. 알았지? 너 안 나오면 나도 학교 안 나간다. 응? 정민이 내게 손을 흔들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흠뻑 젖은 듯한 초가을 공기와 흙냄새는 지금도 또렷하다. 그의 이 팔랑거리는 손과 복숭아빛 뺨, 다갈색 눈동자, 아치형 앞머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다. 철썩. 내 뺨을 후려치고 발을 구르고 싶을 때면 그때의 정민이 떠올랐다. 공사는 이튿날부터 시작되었다. 삼촌은 뒷마당도 모자라 집을 감싸고 있던 동산을 깎아내고 창고를 지었다. 굴삭기 기사는 도로도 변변치 않은 산골짜까지 불렀으니 웃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삼촌은 두말 없이 일당을 고부로 치렀다. 삼촌 부자였어? 내내 백수였던 삼촌의 주머니에서 수십 장의 지폐가 나오는 게 신기했다. 너보단 부자일걸? 삼촌이 씩 웃어 보이며 선글라스를 썼다. 완전 속았다. 나는 삼촌이 가난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산 줄 알았거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에 삼촌의 살림이라곤 대여섯 벌의 옷과 운동화 2켤레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다. 실종된 한 달 동안 삼촌은 도박장으로 돌아가 어수룩한 사내들의 주머니를 알겨냈을지도 몰랐다. 아, 그게 말이지. 삼촌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니야, 됐어.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진 안 궁금해. 내 말에 삼촌이 썽그레 웃으며 트럭에서 접이식 의자를 꺼내왔다. 그는 나를 반짝 들어 의자에 앉히곤 고무 호스를 끌어다 물을 뿌리며 흙먼지를 가라앉혔다. 돈이 어디서 생겼겠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생겼지. 삼촌이 호빵처럼 두둥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엄지를 꾹 눌러 수압을 조절했다. 맹세코 삼촌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난 자그맣게 콧방귀를 뀌었다.
삼촌, 자파상은 어디에 있어? 고무호스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구렁이처럼 구불거리며 흙으로 스며들었다. 인터넷에 있어. 그럼 진짜 가게가 아닌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에 있든 있으니까 진짜 가게지. 삼촌 밑에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는 또다시 불안했다. 가게는 없이 창고만 있는 자파상 주인과 고아라니. 나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고무호스를 삼촌에게 넘겼다. 걱정 마. 내 생각보다 손님은 많을 거야. 삼촌이 다 알아보고 시작한 일이니까 너는 공부나. 삼촌 없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 물음에 삼촌이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집만이도 기술이나 배우지. 그럼 언젠가 더운 나라 마누라라도 생길 텐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셈이 빠른 것 같지도 않은 삼촌이 도박으로 불린 돈을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말릴 일이었다. 하지만 나 혼자선 역부족이었다. 삼촌은 그날 내내 말이 없었다. 마트에서 사온 불고기를 볶아 저녁을 차려주고 입맛이 없는지 밥을 2그릇만 비웠다. 우린 나란히 안방 부모님이 침대에 누워 뒤척거렸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은 어른이고 내게 하나 남은 가족이니 어떻게든 나를 키워낼 사람이었다. 삼촌, 자파상의 인형도 팔 거야? 나는 능청스럽게 삼촌의 팔을 끌어다 뱉다. 인형이라. 그래, 인형도 있지. 머쓱하게 삼촌이 나를 향해 돌아누웠다. 뽀로로 같은 거? 아니, 사람 모양 인형이야. 삼촌이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가슴에 이마가 닿자 고른 숨소리가 기분 좋게 몸을 울렸다. 바비 인형 같은 거겠네? 이름이 뭐야? 바비 인형보단 훨씬 커. 나처럼 대머리에. 이름은 샘이지. 대머리 인형을 누가 사? 수리수리 잠이 몰려왔다. 다 사는 사람들 있어. 넌 걱정 마. 아무 걱정 마. 시척지근한 삼촌의 채취와 웅웅거리는 목소리에 취해 잠이 들었다. 어쩌면 자면서도 웃었을지 모른다. 샘이라는 이름의 대머리 인형이라니. 수도검침원, 발견, 욕조, 면도 나이프, 과다출혈, 삼촌, 정진만, 자살, 정지한 씨. 전화를 건 경찰은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이름을 불렀다. 유족은 정지한 씨 뿐입니다. 신원 확인하러 와주세요. 정지한 씨 들리세요? 연극 동아리에서 준비 중인 공연의 리허설이 있어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다. 나는 신발장 앞에 선 채 멀거니 현관문을 바라봤다. 삼촌이 달아준 3개의 보조키가 아직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해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할 때도 삼촌은 함께였다. 그는 대학가 원룸촌을 마다하고 경비원이 있는 이 아파트를 선택했다. 관리소장은 반려동물 금지와 밤 10시 이후 소음에 주의할 것을 기숙사 사감처럼 또박또박 일렀다. 키 작은 빌라들로 전망이 꽉 막힌 베란다에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혀 위에 올리면 달고나 맛이 날 것 같은 알전구를 켜고 친구들을 모아 맥주를 마시며 유행가를 듣고 싶었다. 아이폰을 쓰는 20살이었으니까. 기억해. 좋은 집은 안전한 집이야. 지하철역과 맥도날드가 가까운 편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물론 여긴 안전해. 아직까진 말이지. 보조키는 절대 복사해선 안 돼. 잃어버리면 새 보조키를 달아야 하고. 정지한, 내 말 듣고 있니? 삼촌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정지한 씨! 경찰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났다.
네, 들었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은 나는 운동화 한 짝만 신은 채 쪼그려 앉았다. 벌거벗은 거구의 사내가 붉게 물든 욕조에 담긴 모습을 상상했다.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건 삼촌이 아니라 검은 개여야 했다. 검은 개를 죽인 삼촌은 여느 저녁처럼 피자를 데워 먹으며 내게 전화를 걸어 비타민 D3와 마그네슘을 같이 먹는 게 좋은지 따위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말대로 삼촌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은 나뿐이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순 없었다. 남은 운동화를 깨어 신어야 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마중 나온 경찰은 말끔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청년이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운이 좋았어요. 욕실에서 나온 오수가 도랑으로 흘러서 수도 검치면 눈에 띄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워낙 외딴 집이라 발견하기 힘들었겠죠. 경찰이 뒷좌석 문을 열며 말했다. 운이 좋았단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그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운이 좋았다면 나는 지금 경찰차가 아닌 삼촌의 트럭에 앉아 있어야 했다. 머쓱해진 경찰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시내 종합병원 안치실로 나를 데려갔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안치실 밖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경찰은 병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 이윽고 보라색 가운을 입은 직원이 안치실로 들어갔다. 저곳에 몇 사람이나 누워있는지 궁금했다. 삼촌은 나와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곤 늘 혼자였다. 그렇다고 외로워 보이진 않았다. 지나칠 정도로 항상 타인을 경계하고 불신하다 보니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배관과 전기공사, 자동차 정비 기술에 능했고 용접기와 전기톱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대문과 담벼락에 큼지막한 접근 금지 팻말을 내걸기까지 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엔 조경에 취미가 생겨 앞마당에 잔디를 심었다. 벽돌을 사다 담벼락을 높이 쌓고 제법 근사한 철문까지 해달았다. 모든 작업을 인부 없이 혼자서 했지만 봐줄 만한 솜씨였다. 그런 삼촌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란히 누워있기 고역스러울 터였다. 들어오세요. 안치실 문이 열렸다. 직원이 일회용 가운과 마스크를 가져다 주었다. 가운과 마스크를 걸치고 직원의 뒤를 따라 안치실로 들어갔다. 안치실 중앙에 있는 침대 위에 홑 커버로 덮어놓은 거구가 눈에 들어왔다. 커버가 흘러내려 드러난 발만 보아도 삼촌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채모가 짙은 발등과 유난히 큰 엄지발가락, 그리고 살이 쪄 거의 보이지 않는 복사뼈도 삼촌의 일부였다. 그때 낯선 문양이 눈길을 끌었다. 레터링 타투였다.